인프라 평가 순위 미국이 창피하게도 13위예요.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 발표하고 나서 예를 들면 캐터필러 같은 건 빠졌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말 있죠. 시장에서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이게 과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판 거냐. 뭐 그래서 이제 그 인프라 관련된 그런 기업 그 주가는 이제 오르는 걸 멈추고 이제부터는 이익 실현들만 나올 거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발표하면서 바이든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말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 발표하고 나서 예를 들면 캐터필러 같은 건 빠졌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말 있죠. 시장에서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이게 과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판 거냐. 뭐 그래서 이제 그 인프라 관련된 그런 기업 그 주가는 이제 오르는 걸 멈추고 이제부터는 이제 이익 실현들만 나올 거냐.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좋겠는데 이 2조 2천억 중에서 전통적인 SOC,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프라 정책에는 25% 정도의 자금을 할당했습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사실상 그 전통적인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다소 하락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지속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5%를 한다 그래서 덜한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8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규모로 보면은 마지막 그 4월 달까지 발표하면 미국 GDP가 한 2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조, 3조 이렇게 되면 GDP의 10%를 넘어가요. 엄청 큰 규모네요. 네,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인프라 평가 순위 미국이 창피하게도 13위예요. 텍사스에 그 온 것도 사실 좀 창피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보강을 해야죠, 인프라를. 근데 이제 트럼프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지만 별로 진행을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통적인 인프라에 관련돼서 25%만 쓰고 놀랍게도 이제 그린 인프라에 50%를 할당을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이 많이 대거 올라갔죠. 예. 그런 영향이고요. 그 외에 25% 정도인데 좀 자세히 보면은 도로, 교통, 아까 말씀드린 공항 뭐 이런 것들에 5,580억 정도, 그 다음에 그린 일자리 창출 이게 4,800억, 그 다음에 주택 개보수하는 주택 효율화, 그러니까 주택에 관련된 인프라 그런 개선에 3,780억,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뭐 전자망, 뭐 5G 이런 그린 인프라에 3,740억, 그 다음에 노약자, 고령자에 5천억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할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체로 평가하면 그린 인프라의 50%가 이제 할당되다 보니 향후 활발하게 이제 이쪽에 관련돼서는 금액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했고요. 예를 들면 그린 인프라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를 얼마를 쓴다. 그 다음에 브로드밴드 설치, 전기 그리드, 뭐 그린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너무 구체적이고 금액도 컸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오늘 저녁 장에도 아마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너무 차이나게 이게 두드러지게 언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너무 그린 인프라에 밀어주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좀 그랬기 때문에 좀 그거는 좀 강력하게 의사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발표하면서 바이든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말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 기후 얘기였고 두 번째는 중국이었어요.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 가장 큰 초점이 환경 기후 관련된 포인트고 또 하나는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를 표현했는데 향후 몇 년 내에 중국이 전혀 이제 넘볼 수 없는 상태로 가겠다. 미국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컸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전체적인 정책이 전부 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말고 이제 사실 이 인프라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관전 포인트는 뭐였냐면 인프라는 이 전통적 인프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인프라라 그래서 뭐 휴먼
이런 말이 붙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인 그런 인프라를 충당하는 그런 비용인데, 이거를 이제 같이 인프라 정책에 넣어서 발표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기존에 많이 나타났었어요. 네. 왜냐하면 공화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아니고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떤 그 주장 쪽에 있습니다, 이게. 네. 근데 이번에는 시장으로 보면 다행스럽게도 얘는 4월로 딱 미루는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인프라 정책이 발표될 때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이 인프라 정책을 환영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미국을 투자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이게 국채 부담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국채 수급의 부담이죠. 네. 이 재원을 다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렇죠. 결국 국채 발행 아니냐라는 네. 그런 부담이 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인프라 정책을 발표하고 그날 국채가 급등하면서 주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 미국장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대 이상 올랐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나이스한 발표였던 걸 알 수가 있죠. 네. 왜 그랬나 보면 증세 플랜을 같이 발표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재원을 증세로서 거의 충당하겠다라는 거를 발표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국채는 1.74 정도, 뭐 아주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뭐 올라간 폭도 작았고 어찌 보면 안정적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 수많은 부양책이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메가톤급 부양책에 대해서 국채가 요동을 안 했다는 사실은 시장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술주가 오를 수 있었고요. 예. 사실 그러니까 예상했던 위험이 안 나타난 거죠. 네. 그래서 바이든으로서는 상당한 그런 고심의 흔적이 있는 거죠.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네. 예,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되 시장도 안정을 가져오는, 그래서 부양안의 구체적인 계획과 그거를 만드는 방법까지 같이 이제 제공했다라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시장으로서는 이 시점에서 고민이 생깁니다. 국채에 대한 안정성을 가져온 것까지는 좋은데, 국채 발행을 해서 충당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건 좋은데, 네. 하지만 그 대안으로 증세를 갈고 나왔기 네. 때문에 그 증세는 또 시장에 있어서 엄청난 네. 부담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증세안 발표된 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증세안은 현재로서는 이제 시장에서 아마 오늘 내일 하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긴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증세안이 얼마나 현실적이냐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가장 크게는 법인세를 지금 현재 21%인 거를 28%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해외의 세법 조정, 쉽게 말하면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들이 유럽에도 많은 그런 본부들이 있고, 네. 미국에도 있는데 이익을 세금이 낮은 나라에서 네. 세금을 내는 방법을 지금까지 써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세금을 내면은 15%까지 낮출 수가 있었어요. 이걸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21% 공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는 세금과 같은 세금을 내도록. 그래서 그냥 무슨 얘기냐면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의 관세를 선택함으로 해서 할 수 있었던 절세를 못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 대한 세금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바이든 증세안의 주안점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에게 세금을 걷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혜택이 있던 데들에게 네.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해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공평하게 다 부담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거꾸로 사실은 17년도 정도로 기억나는데, 트럼프가 감세했을 때 혜택을 제일 많이 입었던 쪽들이 이번에 제일 부담을 지게 됐을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혜택을 제일 많이 가졌던 데들이 빅텍들이에요. 예.
코로나 이후에도 또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 네, 또 그게 수혜를 도움이 줬죠. 됐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서 사실상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사실 부담이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증세죠. 그래서 그 바이든으로서는 일방적으로 모두를 어렵게 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뭔가 더 벌고 더 혜택이 있던 데들에게서 세금을 좀 걷어서 네. 이 그 고용 그 부양책을 충당하겠다. 이런 의도를 좀 보여줬던 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증세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미국 S&P 500 기준으로 EPS 한 5% 가까이는 그 감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증세 안에 의해서 기업들 얘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우선은 제가 단도직입적인 얘기를 드리면 시장이 오늘 밤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끝난 이 시장은 이 인프라 플랜이 발표가 장 끝나고 나오기도 했고요. 물론 장시간에 공개는 됐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정책들은 발표되고 나면 시장이 얼떨떨해가지고 반응을 안 보이다가 그 다음날 막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네. 이제 해석을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 장이 이제 본격적인 반응이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한은 이 증세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스닥이 오르고 끝난 거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 증세안은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증세안을 내자마자 바로 성명서 내놨어요. 공화당은 반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민주당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알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22년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텀이 네. 좀 기네요. 왜냐하면 22년도는 무슨 근거로 말하는 거냐면 옐런이 청문회에 섰을 때 팬데믹이 완료된 22년에야 증세를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네. 잘 기억해 보시면 이 얘기가 연결되는 얘기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증세를 이 인프라 플랜은 7월 통과가 목표예요. 민주당, 네.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증세를 7월 달에 통과시킨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 인프라 플랜도 지난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는 그 1조 9천짜리 그거는 어떻게 통과시켰냐면 민주당만 100% 찬성하면 통과되는 특별 법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법안을 통해서 긴급 통과를 시킬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안 돼요. 이번에는 왜 안 되냐면 민주당 상원은 다 찬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 상원에 조맨친이 있습니다. 조맨친? 맨친이라고 네. 이 아주 적극적인 그 민주당 안에 공화당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조율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안들이 이번에 나왔고 특별히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증세를 해도 좋은데 25%까지 하자. 28%가 아니고. 네네네네. 그래서 원래 월간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증세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8% 발표했잖아요. 이 얘기인즉슨 이 상태로 통과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제 논의가 시작돼서 옐런이 말하는 팬데믹이 종료되는 거 미국의 팬데믹 종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5월달 말에 항체 형성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7월 4일을 바이러스로부터 독립기념일 하자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팬데믹의 경제적인 부분까지 끝나는 거를 22년 초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세 관련해서는 옐런의 그런 어떤 공언만큼이나 거의 22년 초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장에 반영이 되고 앞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겠지만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굉장히 많은 토의를 거쳐야 될 거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타협안이 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안이에요.
그리고 증세를 들고 나오긴 했지만 이게 쉽게 바로바로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 네,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든 자체도 지금같이 이렇게 아직 팬데믹의 영향 아래에 있을 때 증세라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시장을 누를 수 있고 이게 다운시킬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 조치도 명분이 그렇게 아주 강력하진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나눠가려고 하는 거지 이번에 뭐 짧은 시간에 7월 달에 통과시키겠다는 뜻은 없을 거로 보는 게 월가나 저희 쪽의 의견입니다. 그럼 증세로 인해서 기술주 저희가 많이 투자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은 살짝 좀 내려놓아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직격탄을 맞았다면 특별히 빅텍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데미지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빠른 얘기를 드리면 지금도 월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기업에서 그 수익성 그러니까 이익이 확실하게 그 이익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산업을 따질 때 주로 그 IT나 이런 기술주군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게 이익이 나는 업종 그러면 대부분 다 이 빅텍이 속해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 민감주를 투자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셧다운 됐다가 다시 돌아가면 실적 좋아지는 게 눈에 쑥쑥쑥 보일 수 있는 업종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 금리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산업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헬스케어를 예를 들었잖아요. 제약. 이런 데들은 5년 뒤에 나오는 신약 이익을 지금 가져와서 주가, 적정 주가를 따지다 보니까 할인을 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현대차는 뭐 그렇게 뭘 할인 같은 거 할 필요도 없는 게 이 앞으로 6개월 뒤에 몇 대 팔 거고 얼마 마진 남으니까 그럼 곱하기 딱 하면 단순하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도 백신에 의해서 그 전에 완전 스톱했던 경제가 돌아갈 때 미국은 그 가장 큰 백신의 영역권에 있던 게 서비스업이거든요. 80% 이상. 그러니까 서비스업 관련된 그런 업종이나 기업들은 100% 0에서 1이 되는 거잖아요. 멈췄다가 돌아가는 거니까 실적이 어떻게 발명되겠어요? 그냥 100% 상승이죠, 뭐. 안 올라갈 수가 없죠. 네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적을 보여줄 기업들이 지금 이미 이제 올랐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항공부터 해가지고. 그렇다고 항공이 절대 수준이 높아지진 못해요, 절대로.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실적 장세,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가는 과도기다. 그래서 이제 쟤는 그 중간을 보통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리플레이션 기간으로 보거든요. 이제 리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 유동성 장세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데 이 실적 장세보다는 금리가 올라갈 정도까지는 아직 안 나타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있기는 있지만 아주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정도를 말할 때 리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이때 올라가는 민감주를 우리가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때 이 인플레이션에 반응하는 인플레이션에 해지되거나 인플레이션에 상응하는 그런 주가로 이제 기업들로 바꾸는 행동 이게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거든요. 그 전에는 방어주를 샀거나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 민감주로 돌아서는 이걸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한다 그랬죠. 이때 제가 실적에 대해서 말할 때 마치 이 유리병처럼 실적이 그냥 바로 예측이 되고 들여다 보이는 쪽이 당연히 유리해 보인다. 왜냐하면 금방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유가 뭐냐면 완전히 멈췄다가 완전히 돌아다니게 되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죠. 하지만 얘는 어떤 거냐면 한도가 있어 보인다 이거예요. 무한정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최대는 그거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 여전히 기술주 업종에 있는 여러 업종들이 여러 산업들이 이익이 상승 속도가 정말 놀랍도록 커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 기술주 쪽에서 오히려 예상이 되거든요. EPS 상승률, 그러니까 12개월 EPS 포워드 같은 걸 보면 IT 소프트웨어 뭐 이런 이런 쪽들이 그 기대치가 훨씬 더 높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그래서 빅텍이 그 세금에 의해서 같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여전히 서프라이즈한 이익 신장률을 보여주는 건 빅텍 쪽이에요. 기술주 쪽인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정은 오지만 그걸 넘어설 만큼의 성장을 한다는 게 저희가 보는 기하급수 기업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고통은 있고 잠깐의 어떤 그 걱정은 있지만
결국 실적으로 증명할 거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기술주에 대한 생각이라면 네. 이 증세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기술주들이 극복해낼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 적용조차도 당장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는 좀 반영되지 않겠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른 장도 마찬가지. 네. 지금 오늘 장이 돌아가 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다 동일한 컨센서스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증세 법안에 관련돼서도 사실 앞으로 제가 22년을 얘기 드렸지만 저는 이제 거의 그렇게 증세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 내년도 되면은 그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4월에 하는 선거 네,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지금 정권이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중간선거에 가까이 가거나 중간선거 이슈가 있을 때는 증세를 또 막 이렇게 엄청나게 푸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로 표를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히스토리를 보면 제 생각에는 증세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네. 생각들을 하는 거고 네. 미국의 많은 하우스들이 그런 예측들을 갖고 있죠.